2016년 7월 저녁 8시 저는 부엌에서 라면을 끓이고 있었습니다. 전화벨이 울리고 아내가 받았어요. 그런데 아내 얼굴이 하얘졌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수화기를 저한테 내밀었어요. 수화기 너머로 인솔교사의 떨리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준혁이가 숙소에서 사라졌습니다. 저는 라면 냄비를 잡고 있던 손을 그대로 멈췄습니다. 냄비가 기울어서 국물이 바닥에 쏟아졌는데 뜨거운 줄도 몰랐습니다. 사라졌다니 무슨 뜻입니까? 홍콩 대회가 끝나고 준혁이가 기숙사에서 나간 뒤로 돌아오지 않고 있습니다. 제 아들 강준혁, 18, 국제 수학 올림피아드 은메달을 3번이나 딴 아이입니다. 열흘 전 북한 대표로 홍콩에 갔어요. 아들이 가방을 메고 돌아보면서 아버지, 금방 다녀올게요 하며 웃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데 그게 마지막이었어요. 저는 강민철입니다. 평안남도 평성에서 소학교 수학교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는 아들을 살릴 수 있는 길과 그렇지 않은 길 양쪽 사이에 서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2016년 7월 홍콩에서 있었던 실제 사건에서 영감을 받았습니다. 국제 수학 올림피아드에서 사라진 북한 소년, 그리고 평안남도 평성에 살던 한 수학교사. 잠시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시면 감동적인 탈북 이야기로 보답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어느 지역에서 이야기를 듣고 계신지 댓글로 알려주시면 반가운 마음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그 아버지의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저는 강민철입니다. 1968년에 평안남도 평성에서 태어났습니다. 평성이라는 곳을 아십니까? 평양에서 기차로 1시간쯤 걸리는 도시입니다. 크지도 작지도 않은 곳이죠. 과학자들이 많이 사는 동네라고 했습니다. 국가과학원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평성 사람들은 조금 우쭐했어요. 우리는 과학도시에 산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면서 자랐습니다. 제 아버지는 국가과학원 산하연구소에서 기술자로 일하셨어요. 과학자는 아니었습니다. 연구원들이 쓰는 기계를 고치는 사람이었죠. 기계가 고장나면 아버지가 나갔습니다. 도면을 펼쳐놓고 한참 들여다보다가 볼트 하나만 조이면 끝났습니다. 아버지 손은 늘 기름때가 묻어 있었습니다. 비누로 씻어도 손톱 밑에 까만 게 남았어요. 저는 어릴 때 그 손이 싫었습니다. 나중에 커서는 그 손이 무척 그리워졌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신 건 제가 15살 때였습니다. 연구소에서 쓰는 장비가 고장났는데 부품이 없었어요. 지방 광산에 같은 기계가 있다고 해서 아버지가 파견을 갔습니다. 황해북도 어느 광산이었어요. 이름은 기억나지 않습니다. 아버지가 일주일만 다녀온다고 했어요. 현관에서 신발을 신으면서 저를 봤습니다. 민철아, 어머니 말 잘 들어라. 근데 그게 마지막이었습니다. 사흘 뒤에 연락이 왔습니다. 갱도가 무너졌다고 말이죠. 아버지가 기계를 고치러 갱도 안에 들어갔는데 천장이 갑자기 내려앉았다고요. 광산 사고였습니다. 아버지를 포함해서 3명이 나오지 못했습니다. 아버지의 물건이 돌아왔어요. 작업복하고 공구 가방 하나하고 시계 하나. 시계는 아버지가 늘 차고 다니던 거였습니다. 소련제 손목시계. 무척 오래된 거였어요. 유리에 금이가 있었습니다. 바늘이 4시 25분에 멈춰 있었습니다. 갱도가 무너진 시각이었을 거예요. 충격으로 멈춘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는 그 시계를 서랍에 넣어두셨어요. 저도 가끔 꺼내서 봤습니다. 4시 25분. 시간이 거기서 멈춘 거였습니다. 아버지의 시간이. 나중에 제가 결혼하고 나서 어머니가 그 시계를 주셨어요. 네가 가져가거라. 아버지 거니까. 저는 서랍에 넣어두었습니다. 제가 차지는 못했어요. 멈춘 시계를 차고 다닐 수 없는 이유보다 잘 모르겠어요. 저는 찰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버리지도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평성인민학교에서 음악을 가르치셨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로는 어머니가 저를 키우셨어요. 제 성분은 기본 계층이었습니다. 핵심 계층은 아니었어요. 아버지가 기술자였지 과학자가 아니었으니까요.
물론 적대계층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중간이었어요. 북한에서 중간이라는 건 특별히 좋은 것도 없고 특별히 나쁜 것도 없다는 뜻입니다. 대신 천장이 있었어요. 올라갈 수 있는 데까지가 정해져 있었던 거죠. 저는 수학을 좋아했습니다. 좋아했다는 말이 좀 약합니다. 수학 문제를 풀 때만 세상이 조용해졌어요. 문제가 있고 풀이가 있고 정답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처럼 복잡하지 않았어요. 성분이 뭔지, 아버지 직업이 뭔지, 그런 건 수학에는 없었습니다. 문제 앞에서는 누구나 같았거든요. 고등중학교 때 수학 선생님이 저를 불렀습니다. 시험지를 제 앞에 놓으면서 말하셨어요. 민철아, 너는 김일성 종합대학에 꼭 가야 한다. 저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뛰었습니다. 김일성 종합대학 수학과. 북한에서 수학을 하는 사람이면 누구나 가고 싶은 곳이었죠. 원서를 냈습니다. 하지만 떨어졌습니다. 성적이 모자란 게 아니었습니다. 바로 성분이었어요. 기본 계층. 김일성 종합대학은 핵심 계층 자녀가 먼저였습니다. 저는 그 다음이었죠. 그 다음에 그 다음이었는지도 모릅니다. 아무도 정확히 말해주지 않았어요. 그냥 안 된다고만 했습니다. 아버지가 저녁에 마루에 앉아 계셨어요. 저는 아버지 옆에 앉았습니다. 아버지가 물으셨어요. 안 됐냐? 저는 네, 라고 했습니다. 아버지가 한참 아무 말씀을 안 하셨어요. 그러다가 말씀하셨습니다. 민철아, 네가 못해서 안 된 게 아니야. 그게 다였어요. 아버지는 기름때 묻은 손으로 무릎을 한번 탁 치고 일어나셨습니다. 저는 평성 사범대학 수학교육과에 갔습니다. 수학을 연구하는 사람은 못 되었지만 수학을 가르치는 사람은 될 수 있었습니다. 저는 그 차이가 작다고 생각했어요. 나중에 알았습니다. 그 차이가 얼마나 큰지 말이죠. 저는 24살에 졸업하고 평성소학교에 배치받았습니다. 수학교사. 칠판 앞에 서서 분필을 잡았습니다. 하얀 가루가 손에 묻었습니다. 아버지의 기름때 대신 제 손에는 분필가루가 묻었어요. 매일 아침 칠판에 숫자를 쓰고 저녁에 손을 씻으면 물이 하얘졌습니다. 그게 제 하루였습니다. 26살에 결혼했습니다. 아내 이름은 순옥이었어요. 같은 학교 동료 교사의 소개로 만났어요. 평성 방직 공장에서 일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처음 만난 날 순옥이가 웃으면서 말하더라고요. 선생님이시라면서요? 저는 공부를 못했는데. 저는 뭐라고 해야 할지 몰라서 가만히 있었습니다. 순옥이가 또 웃었어요. 과묵하신 분이네요. 그 말이 맞았습니다. 1998년 가을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강준혁, 3kg이 조금 안 되는 아이였어요. 간호사가 아이를 제 팔에 올려줬을 때 저는 겁이 났습니다. 이렇게 작은 걸 어떻게 안아야 하는지 몰랐거든요. 순옥이가 병상에서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그냥 안으면 돼요. 저는 아이를 안았습니다. 아이가 눈을 떴어요. 저를 봤는지 안 봤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그 아이의 눈을 봤습니다. 그 순간에 무언가가 정해졌어요. 저는 이 아이를 위해서 살겠다는 게 아니라 이 아이 때문에 살아야 한다는 것. 그 차이를 아실 수 있겠습니까? 준혁이는 조용한 아이였습니다. 울음이 적었어요. 배고플 때만 작게 울었습니다. 다른 집 아이들은 밤에 깨서 울었다는데 준혁이는 그러지 않았어요. 순옥이가 이 아이는 아버지를 닮았나 봐요. 라고 했습니다. 말수가 적은 게 닮았다고 저는 그 말이 좋으면서도 조금 걱정이 되었습니다. 저처럼 되면 안 되니까요. 준혁이가 5살 때였습니다. 저녁에 집에 왔는데 아이가 밥상 위에 엎드려서 무언가를 하고 있었어요. 가까이 가서 봤습니다. 종이에 숫자를 쓰고 있었어요.
학교에서 배운 게 아니었습니다. 소학교에 들어가기도 전이었으니까요. 저는 순옥이한테 물어봤어요. 이거 누가 가르쳐 줬어? 순옥이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무도 안 가르쳐 줬어요. 당신 책상에서 책을 가져다가 혼자 보고 있더라고요. 제 책상에 있던 건 제가 대학 시절에 쓰던 수학 문제집이었습니다. 소학교 수준이 아니라 사범대학 수준이었는데 말이죠. 5살짜리가 볼 수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저는 준혁이 옆에 앉았어요. 이게 뭔 줄 알아? 준혁이가 종이를 가리켰습니다. 이건 더하기, 이건 빼기. 거기까지는 그냥 숫자를 알아보는 것일 수 있었어요. 저는 한 가지 더 물었습니다. 이건? 곱하기 기호를 가리켰어요. 준혁이가 대답했습니다. 같은 걸 여러 번 더하는 거. 이 아이는 5살이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 잠이 안 왔어요. 천장을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이 아이가 나를 닮은 게 아니라 나보다 훨씬 앞에 있다는 걸 말이죠. 5살의 곱셈의 개념을 스스로 이해한 아이. 저는 10살 때도 그러지 못했거든요. 그 다음 날부터 저는 아들에게 수학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저녁에 퇴근하면 밥상을 치우고 그 자리에 종이를 펼쳤어요. 연필 2자루. 하나는 제 것, 하나는 준영이 것. 저는 문제를 내고 준혁이는 풀었습니다. 틀리면 다시 풀었어요. 맞으면 다음 문제로 지나갔습니다. 준혁이는 불평을 안 했어요. 들려도 울지 않았습니다. 그냥 묵묵히 다시 풀었습니다. 연필을 꾹꾹 눌러 쓰는 버릇이 있었는데 종이가 찢어질 때도 있었습니다. 7살이 되었을 때 준혁이는 소학교 수학 전 과정을 끝냈습니다. 소학교에 입학하기도 전이에요. 제가 가르친 것도 있지만 제가 안 가르친 것도 혼자 풀곤 했습니다. 문제집 여백에 아들의 풀이가 빼곡했습니다. 제 풀이 옆에 아들의 풀이가 나란히 있었어요. 같은 문제를 다른 방식으로 풀어놓은 것도 있었습니다. 제 방식보다도 더 짧았어요. 그리고 더 깔끔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아이는 나와는 완전 다르구나. 이 아이는 천장에 부딪히지 않을 수도 있겠다. 성분이든 뭐든 이 정도 재능이면 국가가 가만두지 않을 거라고. 저는 그것이 좋은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미처 몰랐어요. 국가가 가만두지 않는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말이죠. 2005년 준혁이가 7살에 소학교에 입학했습니다. 수학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하나 더하기 하나는 몇입니까? 하면 다른 아이들이 둘이요 할 때 준혁이는 창밖을 보고 있었어요. 이미 다 아는 내용이었으니까요. 담임 선생님이 저한테 왔습니다. 준혁이가 수업을 안 들어요. 저는 사정을 설명했어요. 그때 선생님 눈이 커졌습니다. 7살이 고등중학교 수학을요? 그때부터 준혁이 이야기가 퍼지기 시작했어요. 평성에서 천재가 나왔다고 말이죠. 북한 교육위원회에서 사람이 왔습니다. 시험을 봤어요. 결과가 나왔는데 교육위원회 사람이 저한테 전화를 했어요. 강민철 선생, 아들이 평양제일중학교 추천 대상입니다. 평양제일중학교. 북한에서 영재들만 가는 학교입니다. 전국에서 시험을 쳐서 뽑거든요. 들어가면 대학까지 보장이 됐습니다. 김일성 종합대학. 제가 근처에도 못 간 곳. 근데 제 아들은 갈 수가 있었습니다. 저는 그날 저녁에 집에 와서 밥상에 앉았습니다. 순옥이가 물었어요. 무슨 일 있어요? 저는 말했습니다. 준혁이가 평양제일중학교에 갈 수 있게 됐어. 순옥이 손이 멈췄습니다. 순옥이가 국자를 들고 있던 손이 멈췄습니다. 진짜예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순옥이 눈이 젖어 있었어요. 울려는 게 아니라 기뻐서 그런 거였습니다. 우리 준혁이가 그 한마디를 하고
부엌으로 돌아갔어요. 준혁이는 12살에 평양으로 갔습니다. 평성역에서 배웅을 했어요. 순옥이가 가방을 들어주려고 했는데 준혁이가 괜찮아요 어머니 하면서 직접 들었습니다. 가방이 아이 몸의 반이었어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역 앞에 서서 그저 아이를 바라봤어요. 준혁이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아버지, 다녀오겠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기차가 떠나고 순옥이가 울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울지 않았어요. 울어야 하는데 눈물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주머니에 손을 넣었더니 분필이 손에 잡혔어요. 아침에 수업하고 나서 그대로 가져온 거였죠. 하얀 가루를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이 아이는 나보다 멀리 갈 거다. 내가 서 있는 칠판 앞보다 훨씬 멀리. 그게 좋은 거라고 저는 그때 그렇게 믿었습니다. 준혁이는 한 달에 한 번 편지를 보냈어요. 짧았습니다. 아버지, 저는 잘 지내고 있습니다. 수학이 너무 재미있어요. 그게 전부였습니다. 그 아이는 저를 닮아서 말이 참 짧았습니다. 편지 또한 짧았어요. 저도 답장을 썼습니다. 하지만 부전자전이라고 저 역시 짧았어요. 열심히 하거라. 그리고 몸 조심해. 그게 저와 아들 사이의 대화였습니다. 입이 무거운 아버지와 입이 무거운 아들. 순옥이가 아이고 아버지와 아들 맞네요 라고 했습니다. 이번에는 그 말이 너무 웃겼습니다. 2010년 준혁이가 12살이 되었어요. 전국 수학교 수학대회에서 1등을 했어요. 그 성적으로 평양 제일중학교에 들어갔습니다. 평양에서 2, 3년이 지나면서 준혁이의 실력은 학교 안에서도 눈에 띄게 늘어났습니다. 제일중학교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강준혁 학생이 특별반에 배정되었습니다. 특별반은 국제대회를 준비하는 반이었어요. 올림피아드. 그 단어를 저는 그때 처음 들었습니다. 국제 수학 올림피아드. 매년 전 세계에서 수학 영재들이 모여서 실력을 겨루는 그런 대회였습니다. 북한도 대표를 보냈습니다. 6명. 전국에서 6명을 뽑았어요. 준혁이가 그 6명 중에 한 명으로 뽑혔습니다. 여러분, 저는 수학교사입니다. 30년 동안 수학교에서 수학을 가르쳤어요. 제가 가르친 아이들 중에 뛰어난 아이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올림피아드에 나갈 수준은 아니었죠. 저 자신도 아니었고요. 그런데 제 아들이 거기에 서 있었습니다. 제가 평생 닿지 못한 곳에 15살짜리 아이가 서 있었습니다. 자랑스러웠냐고요? 솔직히 말하면 자랑스러움보다 먼저 다가온 감정이 있었어요. 바로 안도였습니다. 이 아이는 나처럼 천장에 부딪히지는 않겠구나. 이 아이는 괜찮겠구나.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것이 어떤 의미인지 말이죠. 2013년 준혁이가 15살이었습니다. 첫 번째 국제수학 올림피아드였어요. 콜롬비아 산타마르타에서 열렸습니다. 저는 콜롬비아가 도대체 어디 있는지도 몰랐어요. 지구본이 있었으면 찾아봤을 텐데 집에 지구본 같은 건 없었습니다. 순옥이가 거기가 얼마나 먼데요? 라고 물었을 때 저는 엄청 멀어 라고만 했습니다. 얼마나 먼지 사실 저도 몰랐으니까요. 출발 전에 평양에서 준혁이를 만났습니다. 대표단 6명이 출국 전 훈련을 받고 있었거든요. 평양 제일중학교 기숙사 면회실이었어요. 준혁이가 들어왔습니다. 키가 벌써 또 자랐어요. 저보다 조금 작았는데 거의 따라잡고 있었습니다. 준혁이가 앉으면서 말했어요. 아버지, 콜롬비아가 남미에 있대요. 비행기를 3번이나 갈아타야 한대요. 눈이 밝았습니다. 수학 이야기를 할 때 밝아지는 그 눈이 세상 이야기를 할 때 밝아지고 있었어요. 저는 그게 좋으면서도 어딘가 불안했습니다.
뭐가 불안한지는 말로 못하겠는데 가슴 한구석이 서늘했습니다. 저는 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바로 연필이었어요. 새 연필. 평성 문구점에서 산 건데 좋은 건 아니었습니다. 그래도 끝을 깎아서 가져왔어요. 준혁이한테 내밀었습니다. 문제 풀 때 써라. 준혁이가 받아들고 웃었어요. 아버지, 거기서 펜을 줄 텐데요. 저는 그래도 가져가거라 라고 했습니다. 제가 뭘 더 해줄 수가 없었거든요. 연필 한 자루. 그게 제가 줄 수 있는 전부였습니다. 열흘 뒤에 결과가 나왔습니다. 은메달. 소식을 들은 건 학교에서였어요. 교장이 저를 부르더니 악수를 청했습니다. 강 선생, 아들이 은메달을 땄다면서?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교장이 제 손을 잡고 흔들었습니다. 분필가루가 교장 손에 묻었어요. 저는 그게 좀 민망했습니다. 집에 와서 순옥이한테 말했어요. 준혁이가 은메달을 땄대. 순옥이가 국자를 놓고 저를 봤습니다. 금이 아니고요? 저는 웃었어요. 소리내서 웃는 게 얼마만인지. 은이면 대단한 거야. 순옥이가 그럼 금은 언제 따요? 라고 했어요. 글쎄, 그런데 속으로는 생각했어요. 금이든 은이든 이 아이가 세상 밖에 나갈 수 있다는 것. 그게 메달보다 중요했습니다. 물론 그 말은 순옥이한테 하지 않았습니다. 준혁이가 평양으로 돌아왔습니다. 평양역이었어요. 대표단이 내리는데 준혁이가 보였습니다. 가방을 메고 사람들 사이로 걸어오고 있었어요. 저는 손을 들지 않았습니다. 준혁이가 저를 먼저 봤어요. 고개를 살짝 숙였습니다. 그게 인사였어요. 저도 고개를 살짝 숙였습니다. 옆에 있던 순옥이가 뛰어갔어요. 준혁이를 힘껏 안았습니다. 준혁이가 어머니 등을 토닥거렸어요. 어머니, 사람들이 보잖아요. 순옥이가 보면 어때? 라고 했습니다. 집에 와서 저녁을 먹었어요. 준혁이가 콜롬비아 이야기를 했습니다. 바다가 파랬다고, 거리에 음악이 흘렀다고, 사람들이 웃으면서 걸어 다녔다고 말이죠. 저는 그 이야기를 가만히 듣고 있었습니다. 순옥이는 거기 밥은 뭘 먹어? 라고 물었어요. 준혁이가 빵을 많이 먹더라고요. 라고 했습니다. 순옥이가 빵만 먹으면 배가 안 부를 텐데 라고 했어요. 저는 그 대화를 들으면서 밥을 먹었습니다. 준혁이가 밥을 다 먹고 제 옆에 앉았어요. 그리곤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버지, 남한 대표를 만났어요. 저는 순간 숟가락을 놓았습니다. 남한? 준혁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시험장에서 옆자리였거든요. 같은 문제를 풀었어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준혁이가 이어서 말했어요. 그 사람들 웃으면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굉장히 편해 보였어요. 저는 그래 라고만 했습니다. 그 이상 말하면 안 될 것 같았어요. 집안에서도 조심해야 하는 이야기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준혁이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어요. 아들이 남한 사람을 만났다. 같은 문제를 풀었다. 편해 보였다. 그 말들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불안한 게 아니었어요. 아들의 눈에 비친 것이 무엇인지 그게 너무 궁금했습니다. 아들이 본 것을 저는 본 적이 없었으니까요. 2014년 남아프리카 공화국 케이프타운 은메달, 2015년 태국 치앙마이 또 은메달, 3년 연속이었습니다. 해마다 준혁이는 돌아올 때마다 조금씩 달라졌어요. 말이 달라진 게 아니었습니다. 준혁이는 여전히 말이 적었어요. 달라진 건 눈빛이었습니다. 세상을 보고 온 사람의 눈이었어요. 뭐라고 설명하기는 어려운데 무언가를 알고 있는 사람의 눈. 15살 때는 없었던 것이 17살 때는 있었습니다.
저는 그것을 보면서도 묻지 않았습니다. 물으면 아들이 대답해야 하고 대답하면 위험한 말이 나올 수 있었으니까요. 순옥이는 달랐습니다. 준혁아, 거기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 태국은 더워? 거기서 뭐 먹었어? 순옥이는 물었어요. 준혁이는 대답했습니다. 음식 이야기, 날씨 이야기, 거리 이야기, 위험하지 않은 것들로만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어요. 아들이 말하지 않는 것이 있다는 것을. 말하지 않는 것이 말하는 것보다 많다는 것을 말이죠. 2015년 치앙마이에서 돌아온 뒤였습니다. 그때부터 무언가 분위기가 바뀌기 시작했어요. 준혁이가 평양에서 돌아와 집에 온 날이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오는데 표정이 평소와 달랐어요. 입술이 꽉 다물려 있었습니다. 저는 왔냐? 라고 했어요. 준혁이가 네 라고 했습니다. 밥을 차려줬는데 많이 먹지 않았어요. 순옥이가 준혁아 어디 아파? 라고 물었습니다. 준혁이는 아니요 그렇게만 말하고 방으로 쑥 들어갔습니다. 그날 밤이었습니다. 저는 마루에 앉아 있었어요. 준혁이 방에서 불빛이 새어나왔습니다. 잠을 안 자고 있었더라고요. 1시간쯤 지났을 때 문이 열렸습니다. 준혁이가 나왔어요. 저를 보더니 잠깐 멈칫했습니다. 그리고선 제 옆에 앉았어요. 아버지, 그래, 평양에서 이상한 일이 있었어요. 저는 가만히 듣고 있었습니다. 준혁이가 말했어요. 치앙마이에서 돌아온 뒤로 학교에서 면담을 했다고 말이죠. 면담이야 늘 있었습니다. 대회 다녀오면 보고를 해야 하니까요. 어떤 문제가 나왔는지, 다른 나라 대표들은 어떠했는지, 그건 원래 있었던 면담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조금 달랐다고 했습니다. 면담하는 사람이 학교 선생님이 아니었대요. 처음 보는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양복을 입고 있었대요. 준혁 동무, 대회 수고했습니다. 그렇게 시작했다고 합니다. 대회 이야기를 잠깐 하더니 다른 질문을 했대요. 컴퓨터는 잘 다루나? 준혁이가 기본적인 것은 합니다. 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그 사람이 웃으면서 말했다고 해요. 수학을 잘하면 컴퓨터도 잘하게 되어 있지. 저는 거기까지 듣고 가슴이 서늘해졌습니다. 왜 서늘했는지는 그때는 정확히 말하지 못했어요. 그냥 느낌이었습니다. 학교 선생님이 아닌 사람이 와서 수학이 아니라 컴퓨터를 물었다? 그게 마음에 걸렸습니다. 그 사람이 누군지 알아? 몰라요. 선생님한테 물었는데 그냥 신경 쓰지 말라고만 했어요. 신경 쓰지 말라. 북한에서 신경 쓰지 말라는 말은 신경을 써야 한다는 뜻이었습니다. 저도 알고 17살 준혁이도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아들한테 조심해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게 다였어요. 무엇을 조심하라는 건지도 구체적으로 말하지 못했습니다. 준혁이도 고개를 끄덕이고 그냥 방에 들어갔습니다. 저는 혼자 마루에 앉아 있었습니다. 바람이 불었어요. 마당 너머로 개 짖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제 가슴 한구석엔 무언가가 걸려 있었어요. 돌멩이 하나가 들어앉은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빼내지 못하는 돌멩이였어요. 그때부터 저는 밤에 잠이 잘 안 왔어요. 이유를 정확히 알지 못하면서 불안한 것, 그게 가장 나쁜 불안이었습니다. 알면 대비를 하든 포기를 하든 하겠는데 모르니까 도대체 뭘 해야 될지 몰랐습니다. 저는 매일 학교에 나가서 칠판 앞에 섰습니다. 분필을 잡고 아이들한테 수학을 가르쳤어요. 1 더하기 1은 2, 2 더하기 2는 4. 아이들 앞에서는 괜찮았습니다. 칠판 앞에 서면 다른 생각이 안 났거든요. 수학은 그런 거였습니다. 문제가 있고 풀이가 있고 정답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인생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2016년이 왔습니다.
준혁이가 16살이 되는 해였어요. 올림피아드 규정상 마지막 출전이었습니다. 20살이 넘으면 나갈 수가 없었거든요. 하지만 준혁이의 상황에서는 이번 대회가 끝나면 졸업이었어요. 졸업하고 나면 배치를 받는 겁니다. 어디로 배치되는지 저는 아직 모르고 있었습니다. 아니, 모른다고 스스로 믿고 있었습니다. 가슴 한구석이 조금씩 무거워지고 있었지만 저는 그것을 들여다보지 않았어요. 그해 대회는 홍콩이었습니다. 7월, 준혁이가 설 연휴에 집에 왔어요. 평소보다 오래 있었습니다. 사흘이나 있었거든요. 보통은 하루 이틀이면 평양으로 돌아갔거든요. 저는 이상하다고 생각했지만 더 이상 묻진 않았습니다. 마지막 날 밤이었어요. 준혁이가 제 옆에 앉았습니다. 바람이 불었어요. 아버지, 응? 올림피아드 이번이 마지막이래요. 알고 있다. 준혁이가 한참 아무 말이 없었어요. 그러다가 말했습니다. 잘 다녀올게요. 그래, 라고만 했습니다. 둘 다 말이 없는 사람이었으니까요. 그 정도면 충분했습니다. 그때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다음 날 준혁이가 평양으로 돌아갔습니다. 순옥이가 마당에서 배웅했어요. 평소와 다를 바 없었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천장이 없는 것이 아니라 천장의 모양이 다른 거였다는 걸. 그리고 그 천장이 어떤 모양인지를 저는 아들이 사라진 뒤에야 알게 되었습니다. 2016년 3월, 준혁이한테 편지가 왔어요. 평소처럼 짧았습니다. 아버지, 저는 잘 지냅니다. 7월에 있을 홍콩 대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편지 끝에 한 줄이 더 있었어요. 처음 보는 문장이었습니다. 아버지, 문제집에 있는 마지막 문제 저도 아직 못 풀었습니다. 저는 그 문장을 2번, 3번 읽었습니다. 준혁이가 못 푸는 문제는 거의 없었거든요. 하물며 제가 대학 시절에 쓰던 문제집이라면 그 아이한테는 소학교 수준밖에 안 됐습니다. 그 문제를 못 풀었다는 게 무언가 이상했어요. 하지만 저는 답장에 그것에 대해 쓰지 않았습니다. 그저 열심히 하거라. 그리고 몸 조심해. 늘 쓰던 말만 썼습니다. 가슴 어딘가에서 묵직한 게 답답했습니다. 4월에 평양에 올라갔습니다. 교육위원회에 연수가 있었거든요. 이틀짜리 연수. 하지만 연수만 받으러 간 건 아니었습니다. 가슴 안에 돌멩이를 꺼내보고 싶었습니다. 작년에 준혁이가 말한 면담, 양복 입은 사람, 컴퓨터 질문. 그게 무엇인지 알아야만 했어요. 저는 첫째 날 연수가 끝나고 평양 제1중학교로 갔습니다. 준혁이를 만나러 말이죠. 면회 시간은 아니었지만 제가 교사여서 학교 출입은 가능했습니다. 준혁이를 복도에서 만났습니다. 교실에서 나오는 길이었어요. 준혁이는 저를 보더니 멈칫했습니다. 아버지, 어떻게 오셨어요? 놀라는 것 같았어요. 저는 연수 와서 들렀다 라고 했습니다. 준혁이가 고개를 끄덕이더니 주변을 한번 둘러봤어요. 그 동작이 어딘가 눈에 걸렸습니다. 복도에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는 동작이었거든요. 18살짜리가 할 동작이 아니었습니다. 학교 벤치에 나란히 앉았어요. 4월이라 바람이 차가웠습니다. 벤치 옆에 벚나무가 하나 있었는데 꽃이 피기 직전이었습니다. 봉오리가 맺혀 있었어요. 준혁이가 그 나무를 보면서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 그 사람이 또 왔어요. 그 박지도원이라는 사람이에요. 저는 가만히 듣고 있었습니다. 작년에 양복 입고 왔다던 그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번에는 저만 부른 게 아니에요. 친구들한테도 물었대요. 저에 대해서. 그리고 가족에 대해서도 말이죠. 가족. 그 단어에서 제 등이 서늘해졌습니다. 뭘 물었는데? 아버지가 무슨 일을 하냐고, 그리고 어머니는 무슨 일을 하는지, 집에서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 뭐 그런 것들, 그리고 외국에 나갔다 오면 아버지한테 가서 뭐라고 하는지, 그런 것들을 물었어요. 저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무릎 위에 올려놓은 손이 저도 모르게 쥐어졌어요. 준혁이가 제 손을 봤습니다. 제 아들은 눈치가 빨랐거든요. 아버지, 근데 걱정하지 마세요. 저 대답 잘했어요. 저는 뭐라고 했는데? 라고 물었습니다. 준혁이가 말했어요. 아버지는 소학교 수학교사입니다. 집에서는 공부 이야기를 합니다. 대회 돌아오면 성적 이야기를 해요. 그렇게 말했어요. 교과서 같은 대답이었어요. 빈틈이 없었습니다. 18살짜리가 그런 대답을 한다는 것이 대단한 건지 아니면 슬픈 건지 저는 그때 도무지 판단이 안 됐습니다. 준혁이가 말을 이어갔어요. 박지도원이 저한테 이렇게 말했어요. 준혁동무, 졸업하면 좋은 자리가 있어. 국가가 준혁동무 같은 인재를 필요로 하는 곳이지. 웃으면서 악수까지 했어요. 저는 물었습니다. 너는 뭐라고 했어? 그냥 감사합니다 라고 했어요. 제가 그것밖에 할 수 있는 말이 없었거든요. 맞습니다. 준혁이는 그것밖에 할 수 있는 말이 없었습니다. 국가가 필요로 한다는데 싫다고 할 수 있는 사람은 북한에는 없었습니다. 저는 잠깐 망설이다가 물었어요. 그 사람이 구체적으로 어디라고 했니? 준혁이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런 말은 안 했어요. 그냥 좋은 자리라고만 했어요. 국가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곳이라고만 말이죠. 좋은 자리, 크게 기여. 그 말이 제 귀에 걸렸어요. 구체적으로 말하지 않는 곳, 뭐 하는 곳인지 이름도 알려주지 않는 곳. 준혁이가 벤치에서 일어나면서 말했어요. 아버지, 저 수업 시간이에요. 이제 가봐야 돼요. 저는 그래, 어서 가봐 라고 했습니다. 준혁이가 걸어갔어요. 교정을 가로질러 건물로 들어가는 뒷모습을 봤습니다. 가방이 한쪽 어깨에 걸려 있었어요. 그날 저녁 저는 평양에서 아는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 학교에서 오래 일한 사람이었어요. 이름은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제가 먼저 술을 한 잔 사겠다고 했어요. 사실 제가 술을 사는 일은 거의 없었거든요. 그 사람도 그걸 아는지 조금은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우리는 식당 구석에 앉았습니다. 술잔을 2번 부딪히고 나서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우리 준혁이한테 면담을 한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그 사람이 저를 보더니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식당 안에 사람이 몇 있었는데 우리 쪽을 보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는 낮게 말했습니다. 강 선생, 그 사람은 당에서 나온 사람이야. 당. 저는 숨을 들이쉬었어요. 당에서 사람이 온다는 건 보통 일이 아니었거든요. 무슨 일로 왔답니까? 인재를 보러 왔지. 올림피아드 출신 중에서 특별한 아이들을 뽑는다고 말하던데. 졸업하면 바로 데려간다고 말이지. 어디로요? 그 사람이 술잔을 내려놓았어요. 잠깐 말을 멈췄습니다. 천장에서는 형광등이 깜빡거리고 있었고 그 사람이 제 눈을 보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거기는 들어가면 이름도 없어지는 곳이야. 강 선생, 더는 묻지 마. 저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물을 수가 없었어요. 이름도 없어지는 곳. 그 말 한마디가 충분했습니다. 술잔을 들었는데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술이 잔 밖으로 조금 넘쳤습니다. 그 사람이 제 손을 봤어요.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가슴 안의 돌멩이가 한순간에 바위가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한참 뒤에야 조각조각 알게 됐어요. 사이버전 관련 부대라고 했습니다. 수학을 잘하는 아이들을 데려다가 컴퓨터 앞에 앉혀놓는 곳이라고요. 한번 들어가면 밖에 나오지 못하는 곳이었죠. 가족 또한 만나지 못했습니다. 이름을 바꾸고 과거를 지우고 국가의 도구가 되는 거였죠. 수학자가 아니라 나라의 무기가 되는 거였어요. 평양에서 평성으로 돌아오는 기차 안이었습니다. 밤이었어요. 창밖이 까맸습니다. 마을의 불빛 하나가 보였어요. 기차는 덜컹거렸습니다.
저는 좌석에 앉아서 손을 바라봤습니다. 분필가루가 희미하게 묻어 있었습니다. 오전에 수업을 하고 나서 손을 안 씻었더라고요. 이 손으로 준혁이한테 수학을 가르쳤구나. 5살 때 연필을 쥐어주고 문제를 내고 풀이를 봐줬구나. 아들이 수학을 잘하는 게 자랑이었습니다. 이 아이는 나와는 다르다. 이 아이는 천장에 부딪히지 않을 거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재능이, 제가 키운 그 재능이 아들을 이름 없는 곳으로 끌고 가려 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아들한테 수학을 가르치지 않았더라면, 그 생각이 들었을 때 기차창에 비친 제 얼굴을 봤어요. 나이든 얼굴. 아버지의 기름때 묻은 손이 떠올랐습니다. 아버지는 기계를 고쳤습니다. 저는 수학을 가르쳤어요. 아버지의 기계는 연구원들 일을 도왔고 제 수학은 아들을 키워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기계도 제 수학도 결국 국가가 가져갔어요. 아버지의 손도 제 손도 닮은 것이 있었습니다. 무언가를 만들어 놓으면 국가가 모두 가져가는 손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때 제 머릿속에 한 사람이 떠올랐습니다. 김 선생. 평양 제1중학교에서 수학을 가르치던 교사가 있었어요. 제가 평양에 올라갈 때 두어 번 만난 사람이었습니다. 나이는 저보다 5살 많았어요. 김 선생한테도 자랑스러운 제자가 있었습니다. 올림피아드급은 아니었지만 수학을 잘하는 아이였어요. 김 선생이 직접 키운 아이였습니다. 방과 후에 남겨서 문제를 풀리고 대회에 내보내고 상을 타게 했어요. 김 선생의 눈이 반짝이던 게 기억이 납니다. 제자 이야기를 할 때 말이죠. 그 아이가 졸업하면서 어디론가 끌려갔어요. 하지만 김 선생은 그걸 막지 못했습니다. 아니, 막을 수가 없었어요. 국가가 데려간다는데 교사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그 뒤로 김 선생은 술만 마시기 시작했어요. 제가 마지막으로 봤을 때 얼굴이 많이 상해 있었어요. 볼이 푹 꺼지고 눈이 탁해져 있었습니다. 그때 저한테 이런 말을 했어요. 강 선생, 우리가 뭘 가르치는 건지 모르겠어. 아이들을 잘 키워서 도대체 어디로 보내는 건지. 술 냄새가 났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김 선생의 눈에는 총기라고는 없었습니다. 제자를 키울 때 반짝이던 그 눈이 지금 꺼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김 선생의 마지막이었어요. 그 뒤로 김 선생 소식은 듣지 못했습니다. 기차가 평성역에 도착했을 때 저는 마음속으로 한 가지를 정했어요. 김 선생처럼 되진 않겠다. 구체적으로 뭘 하겠다는 게 아니었습니다. 방법도 몰랐어요. 탄원서를 쓴다? 어디다 쓰겠습니까? 누구한테 호소하겠습니까? 호소할 곳도 도망칠 곳도 없었습니다. 두만강을 건너서 중국으로 도망칠까요? 저는 브로커도 알지 못했고 돈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아들은 평양에 있었습니다. 할 수 있는 것이라곤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김 선생처럼 아이를 그냥 보내고 술에 빠지는 사람은 안 되겠다. 그게 결심이라면 제 결심이었습니다. 전화벨이 울렸어요. 순옥이가 받았습니다. 얼굴이 하얘졌어요. 수화기를 저한테 내밀었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저는 부엌에서 라면을 끓이고 있었습니다. 냄비를 잡은 채로 수화기를 받았어요. 인솔교사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준혁이가 숙소에서 사라졌습니다. 저는 냄비를 잡고 있던 손이 멈췄습니다. 냄비가 기울고 있었어요. 국물이 바닥에 쏟아졌는데 뜨거운 줄도 몰랐습니다. 사라졌다니 무슨 뜻입니까? 홍콩 대회가 끝나고 준혁이가 기숙사에서 나간 뒤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벌써 이틀째입니다. 아들이 이틀 동안 어디에 있었다는 걸까요? 저는 수화기를 귀에 대고 서 있었습니다. 부엌에서 라면물이 끓는 소리가 났습니다. 그 소리가 이상하게 크게 들렸어요. 인솔교사가 뭔가를 더 말했습니다. 대표단은 내일 광저우를 거쳐 귀국한다. 준혁이만 빠진 상태다.
학교에 보고했다. 전화를 끊었어요. 수화기를 내려놓는데 손이 미끄러웠습니다. 땀이 나 있었습니다. 바닥에 쏟아진 국물이 발밑으로 번지고 있었습니다. 가스레인지 위에서 빈 냄비가 타는 냄새가 났고 저는 그 불을 끄지도 않고 밥상 앞에 주저앉았습니다. 순옥이가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제 앞에 쪼그리고 앉았습니다. 뭐래요? 준혁이 어떻게 된 거예요? 순옥이 목소리가 높아져 있었어요. 불안하면 목소리가 빨라지고 무서우면 높아지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라졌대. 사라졌다니. 어디서? 홍콩에서. 숙소에서 나간 뒤로 안 돌아왔대. 순옥이가 제 얼굴을 봤습니다. 저도 순옥이를 봤어요. 둘 다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부엌에서 물 흐르는 소리만 났어요. 넘친 라면물이 바닥으로 흐르고 있었습니다. 순옥이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당신 알고 있었어요? 낮은 목소리였습니다. 높았다가 갑자기 낮아졌어요. 저는 그 목소리를 듣고 가슴이 내려앉았습니다. 순옥이는 묻고 있었어요. 당신이 이걸 알고 있었느냐고. 아들이 사라질 걸 알고 있었느냐고 말이죠. 아니, 난 몰랐어. 순옥이가 저를 봤습니다. 믿는 눈치가 아니었습니다. 그렇다고 안 믿는 눈도 아니었어요. 그저 판단을 하지 못하는 눈이었습니다. 저는 그 눈을 피하지 않았어요. 피하면 거짓말이 되니까요. 하지만 전 정말 몰랐습니다. 사실 조금은 느끼고 있었지만 아는 것과 느끼는 것은 완전 달랐습니다. 순옥이가 일어났어요. 부엌 바닥의 물을 걸레로 닦기 시작했습니다. 아무 말 없이. 저는 밥상 앞에 앉아서 순옥이가 바닥을 닦는 걸 봤어요. 걸레를 짜는 순옥이 손이 빨개져 있었습니다. 물기가 아니라 무언가 다른 것을 짜내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순옥이 또한 그랬어요. 서로 등을 맞대고 그저 누워만 있었습니다. 둘 다 깨어있는 걸 알면서도 서로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천장을 보고 있었습니다. 아들이 어디에 있는지, 살아있는지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잡혔을 수도 있어요. 홍콩 거리에서 헤매고 있을 수도, 아니면 어딘가 숨어 있을 수도 있어요. 모든 가능성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하지만 맴돈 생각들은 하나도 좋은 게 없었습니다. 새벽에 순옥이가 돌아 누우면서 한마디 했어요. 살아있겠죠? 그래. 저는 그 말밖에 할 말이 없었습니다. 괜찮아. 아무 근거 없는 말. 하지만 그 말밖에 해줄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에서 아들이 홍콩에서 어떻게 했는지를 말씀드려야 합니다. 저는 사실 그때까지 몰랐어요. 한참 뒤에야 알게 됐습니다. 아들이 남한에 도착하고 세상에 이야기가 알려지고 뉴스에 나오고 그래서 저는 그제야 알게 된 거죠. 제 아들이 그날 무엇을 했는지 지금부터 하는 이야기는 제가 직접 본 게 아닙니다. 나중에 들은 이야기죠. 준혁이는 그의 대회에서도 은메달이었어요. 4번째 메달. 시험은 다 치렀거든요. 결과가 나오기 전에 떠난 거였습니다. 메달은 받지 못했어요. 하지만 기록에는 남았습니다. 강준혁, 은메달. 이름 석자가 올림피아드 기록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 이름으로 마지막 기록입니다. 2016년 7월 17일 대회가 끝난 다음 날이었습니다. 홍콩 과기대학교 대회가 열린 곳이죠. 기숙사에서 북한 대표단 6명이 묵고 있었습니다. 인솔교사 2명이 같이 있었어요. 대회가 끝나면 이틀 뒤에 광저우를 거쳐서 북한으로 돌아가는 일정이었습니다. 그날 아침, 준혁이는 기숙사 방에서 가방을 쌌습니다. 작은 가방이었어요. 옷 몇 벌하고 세면도구하고 그리고 제가 준 연필, 그걸 가방에 넣었습니다. 북한 여권은 인솔교사가 가지고 있었어요. 대회 기간에는 여권을 제출하는 게 규칙이었거든요. 준혁이한테는 신분증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돈은 있었어요. 얼마였는지 정확히는 모릅니다.
대회가 끝나고 감시가 좀 느슨해진 틈이 있었다고 합니다. 인솔교사들이 방에서 쉬고 있었어요. 다른 학생들도 각자 방에 있었습니다. 준혁이는 방문을 열고 나왔답니다. 그렇게 천천히 복도를 걸었습니다. 계단을 내려갔다고 했어요. 기숙사 현관을 나왔다고 합니다. 밖은 더웠습니다. 7월에 홍콩이니까요. 습하고 더운 공기가 얼굴에 닿았을 겁니다. 준혁이는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외국의 거리에 혼자 서 있었습니다. 준혁이는 택시를 탔습니다. 영어를 조금 할 줄 알았어요. 대회에서 다른 나라 학생들과 이야기하면서 배운 거였습니다. 유창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에어포트, 에어포트 그 한마디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택시기사가 용케도 알아들었다고 합니다. 택시 안에서 준혁이는 창밖을 봤을 겁니다. 홍콩의 거리, 높은 건물, 네온 사인. 준혁이가 그걸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지 저는 모릅니다.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홍콩 국제공항. 크고 밝은 곳이었을 거예요. 북한에는 그런 공항이 없었으니까요. 준혁이는 공항 안에서 한국 항공사 카운터를 찾았습니다. 간판에 한글이 써 있었대요. 한글을 보는 순간 그만 다리에 힘이 풀렸다고 합니다. 한글, 자기가 아는 글자. 이 넓은 공항에서 자기가 읽을 수 있는 글자가 하나가 보인 겁니다. 카운터에 직원이 있었습니다. 준혁이는 다가갔어요. 그리고 말을 꺼냈다고 합니다. 저는 북한 사람입니다. 남한에 가고 싶습니다. 직원이 많이 놀랐을 겁니다. 고작 18살짜리 소년이 가방 하나 메고 와서 그런 말을 하니까요. 직원이 매니저를 불렀어요. 매니저가 왔습니다. 준혁이가 같은 말을 했어요. 매니저는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한국 총영사관에 전화를 했다고 합니다. 전화를 받은 영사관 쪽에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외교관은 외국인을 데려올 수 없습니다. 본인이 직접 오셔야 합니다. 직접 오라. 공항에서 영사관까지 혼자서 오란 말이었죠. 준혁이는 다시 택시를 탔습니다. 영사관 주소를 받아서 기사한테 보여줬습니다. 홍콩 시내를 달렸습니다. 그 시간 동안 준혁이는 택시 뒷좌석에 앉아 있었어요. 파이트 파이낸스 센터. 영사관이 있는 건물이에요. 택시가 섰습니다. 준혁이는 건물 앞에 섰습니다. 높은 건물이었습니다. 안으로 들어갔어요.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저는 북한에서 왔습니다. 남한에 가고 싶습니다. 기숙사를 나온 뒤로 같은 말을 3번. 항공사 직원, 매니저, 그리고 영사관 직원. 같은 말을 반복할 때마다 그 말이 진짜가 되어갔을 겁니다. 영사관 직원이 준혁이를 안으로 데려갔습니다. 작은 방으로 안내했어요.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여러 번 멈춰야 했습니다. 숨이 막혔거든요. 준혁이는 고작 18살이었어요.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나라에서 아는 사람 하나도 없이 말도 전혀 통하지 않는데 택시를 2번이나 갈아타고 영사관까지 간 겁니다. 준혁이는 그 작은 방에서 80일을 기다렸습니다. 80일. 방이라고 해도 방다운 방이 아니었을 겁니다. 사무실 한쪽을 칸막이로 나눈 곳이었다고 하죠. 침대 하나에 러닝머신 하나, 텔레비전 하나. 그게 전부였다고 합니다. 처음 한 달 동안 준혁이는 거의 말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영사관 직원들이 말을 걸었어요. 밥 먹었니? 불편한 건 없고? 준혁이는 고개만 끄덕이거나 네 한마디만 했다고 합니다. 그 아이가 원래 그렇게 말이 없었습니다. 저를 닮아서. 하지만 영사관에서의 침묵은 성격 때문이 아니었을 겁니다. 아마 무서웠을 거예요. 자기가 한 일이 얼마나 큰일인지 돌이킬 수 없다는 것이 방 안에 갇혀 있으니까 비로소 느껴졌을 겁니다. 기숙사를 나올 때는 몸이 움직이니까 생각할 틈이 없었을 겁니다. 택시를 타고 공항에 가고 영사관에 오고 그런데 방에 들어와서 문이 닫히고 아무데도 갈 수 없게 되니까 그때 무서움이 왔을 거예요. 저는 그 이야기들을 듣고 아들이 너무 불쌍했습니다. 불쌍하다는 말이 맞는지 모르겠어요. 고작 18살이 아무도 모르는 곳에서
언제 나갈 수 있을지도 모르면서 그렇게 버틴 겁니다. 저한테 전화할 수도 없었죠. 전화하면 우리 가족이 위험해지니까요. 아들이 저를 지키려고 연락을 하지 않은 겁니다. 18살이 아버지를 지킨 거죠. 비디오 게임도 했다고 합니다. 영사관 직원이 가져다 줬대요. 게임을 하면 시간이 빨리 가니까. 아들이 나중에 이런 말을 했다고 해요. 수학보다 어려운 게 있었습니다. 기다리는 거요. 한 달이 지나면서 준혁이가 조금씩 말을 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영사관 직원 중에 한 분이 자주 들렀대요. 이름은 모릅니다. 준혁이는 나중에 그 사람을 그분이라고만 했어요. 그분이 저녁마다 방에 와서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그분이 혼자 말을 했어요. 한국 이야기를 해줬대요. 서울이 어떤 곳인지, 학교는 또 어떤 곳인지, 음식은 무얼 먹는지. 준혁이는 가만히 듣고만 있었대요. 그러다가 어느 날 준혁이가 먼저 물었대요. 거기에도 수학대회가 있습니까? 그분이 웃으면서 있습니다. 라고 했대요. 그때부터 둘이 이야기를 하기 시작한 거죠. 그때쯤 저도 아들이 사라진 뒤 기다림이 시작됐어요. 아들은 영사관 안에서 기다렸고 저는 북한 평성에서 기다렸습니다. 아들은 방에서, 저는 마을에서. 크기는 달랐지만 같은 기다림이었습니다. 전화가 온 다음 날부터 저는 학교에 나갔어요. 평소처럼 말이죠. 아침에 일어나서 세수하고 밥 먹고 학교에 가고 칠판 앞에 서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저는 칠판에 숫자를 쓰면서 손이 떨리지 않도록 신경을 썼습니다. 아이들이 알아채면 소문이 나니까요. 소문이 나면 보이부 귀에 들어가는 건 시간 문제였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모르는 척 해야 했습니다. 성호가 쉬는 시간에 저를 불렀어요. 교무실 뒤쪽이었습니다. 사람이 없는 걸 확인하고 말했어요. 아들 소식 들었어? 저는 무슨 소식? 이라고 했습니다. 모르는 척 했어요. 성호가 저를 봤습니다. 오랫동안 쳐다봤어요. 소식이 없으면 됐어? 그게 다였어요. 성호는 더는 묻지 않았습니다. 대신 제 어깨를 한번 툭 쳤어요. 아무 말 없이. 그게 성호가 해줄 수 있는 전부였을 겁니다. 저는 그 한 번의 툭에서 위로를 받았어요. 이상하죠? 말보다 어깨를 치는 게 더 큰 위로가 될 수 있다는 게. 집에 오면 순옥이가 밥을 차려놓고 있었어요. 둘이 마주 앉아서 먹었습니다. 준혁이가 앉던 자리가 비어 있었습니다. 순옥이는 처음 며칠은 그 자리에 수저를 놓았습니다. 습관이었죠. 사흘째 되는 날 순옥이가 그 수저를 치웠습니다. 저는 그걸 보고 입안이 텁텁해졌습니다. 밥이 넘어가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래도 먹어야 했습니다. 먹지 않으면 순옥이가 더 걱정할 테니까요. 밤마다 저는 거실에 나와서 앉아 있었습니다. 잠이 오지 않았거든요. 아버지 시계를 꺼내서 봤습니다. 4시 25분. 아버지가 갱도에서 돌아오지 않았을 때 멈춘 시계. 아들이 홍콩에서 돌아오지 않는 지금, 저는 또 멈춘 시계를 보고 있었습니다. 뭔가 돌아가고 있는 건 세상뿐이었어요. 저는 그대로 멈춰 있었습니다. 2주일이 지났을 때였어요. 학교에서 수업을 마치고 교무실로 돌아오는데 교장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교장 옆에 모르는 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순옥이가 말했던 그 사람과 같은 사람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양복이었어요. 교사한테 양복 입은 사람이 찾아오는 일은 결코 흔하지 않았습니다. 교장이 말했어요. 강 선생, 이분이 할 이야기가 있다더군요. 교장 표정이 굳어 있었습니다. 저를 동정하는 표정인지 경계하는 표정인지 구분이 되지 않았어요. 교장이 나갔습니다. 교무실에는 저와 그 사람 단 둘만 남았습니다. 그 사람이 먼저 의자에 앉으면서 말했어요. 목소리는 보기와는 다르게 부드러웠습니다. 강민철 선생님이시죠? 아들이 강준혁. 저는 네 라고 했습니다. 그 사람이 서류철을 꺼냈어요. 서류를 넘기면서 말했습니다.
아들이 홍콩에서 대표단을 이탈했습니다. 알고 계시죠? 저는 한 박자를 쉬었습니다. 심장이 마구 뛰었습니다. 하지만 얼굴은 아무렇지 않은 척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30년 동안 칠판 앞에 서면서 배운 게 하나 있다면 표정을 관리하는 거였습니다. 아이들 앞에서 화를 내면 안 되고, 놀라면 안 되고, 불안해하면 안 되니까요. 그게 교사였습니다. 저는 그 기술을 그 사람 앞에서 썼습니다. 전화로 들었습니다. 이틀 전에. 이틀 전요? 그 사람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 이후로 연락은 없었습니까? 없었습니다. 아들이 평소에 이상한 말을 한 적은요? 한국에 가고 싶다든가 아니면 외국에 남고 싶다던가 없었습니다. 아들한테 외국 물건을 준 적은 있으신가요? 한국 라디오를 틀어준 적은요? 없습니다. 같은 대답을 반복했어요. 없습니다. 없습니다. 없었습니다. 거짓말이었을까요? 아니었어요. 준혁이는 저한테 직접 이야기를 한 적이 결코 없었습니다. 한국에 가고 싶다고 말한 적, 외국에 남겠다고 한 적 한 번도요. 아들은 말로 하지 않았어요. 그저 행동으로 했을 뿐이죠. 그리고 저는 그 행동을 보면서 묻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저는 없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었죠. 결코 거짓말이 아니었습니다. 그렇지만 진짜 진실도 아니었죠. 그 사이 어딘가에 그렇게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서류를 덮었습니다. 저를 봤어요. 웃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게 더 무서웠습니다. 강 선생, 당분간 여행을 삼가시고 연락이 오면 바로 알려주십시오. 그게 끝이었어요. 그 사람이 일어나서 나갔습니다. 교무실 문이 닫혔어요. 저는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일어나야 하는데 다리에 힘이 없었어요. 책상 위에 손을 올려놓았습니다. 분필가루가 묻어 있었어요. 저는 그 손을 봤어요. 떨리고 있었습니다. 성호가 들어왔어요. 제 얼굴을 보더니 물 한 잔을 가져다 줬어요. 저는 물을 마셨습니다. 차가운 물이 목구멍을 타고 내려갔습니다. 첫 번째 관문을 넘은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첫 번째라는 건 두 번째가 온다는 뜻이기도 했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오늘 있었던 일을 순옥이한테 말했습니다. 순옥이가 손을 멈췄어요. 뭐래요? 아들 이야기를 물었어. 나는 모른다고 했어. 순옥이가 저를 봤습니다. 그 사람들이 또 올까요? 올 거야. 이번에는 거짓말을 안 했습니다. 또 온다는 건 확실했으니까요. 순옥이가 한참을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말했어요. 준혁이는 괜찮을까요? 아들 걱정이었어요. 괜찮을 거야. 그렇게밖에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달리 해줄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건 매일 학교에 가고 칠판 앞에 서고 분필을 잡고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그렇게 사는 거였죠. 그렇게 기다리는 거였습니다. 아들이 어딘가에서 살아있기를, 누군가가 아들을 도와주고 있기를, 아무런 근거 없이 그냥 믿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한 달이 넘어가면서 아들이 달라졌다고 합니다. 영사관 직원들한테 먼저 말을 걸기 시작했대요. 오늘 날씨가 어떻습니까? 그런 말부터 오늘 날씨가 어떻습니까? 그런 말부터 방 안에서는 날씨를 알 수 없었으니까 밖에 나가는 사람한테 물어본 거예요. 비가 오는지, 더운지, 바람이 부는지, 아들에게는 그런 것들이 바깥 세상과 이어지는 끈이었을 겁니다. 그분이라고 불렀던 영사관 직원과는 매일 저녁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한국에 대한 이야기, 학교가 어떻게 생겼는지, 수학 수업은 어떻게 하는지, 대학은 어떻게 가는지 준혁이가 물었대요. 거기서는 수학을 좋아하면 수학만 할 수 있습니까? 그분이 그렇네 라고 했대요. 좋아하는 걸 골라서 할 수 있다고요? 준혁이가 한참 아무 말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그게 진짜입니까? 라고 했대요. 진짜냐고, 좋아하는 걸 골라서 할 수 있다는 게 진짜냐고 물었던 거죠.
그게 진짜인 세상이 있다는 걸 확인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기다림에는 끝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외교였어요. 홍콩은 중국 영토였습니다. 영사관 안에서는 한국 관할이었지만 밖으로 나가는 순간 중국 땅이었어요. 아들이 영사관을 나가서 비행기를 타려면 중국 정부의 허가가 필요했습니다. 중국 정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허락도 하지 않고 거부도 하지 않고 그저 침묵만 지켰습니다. 그 침묵이 80일 동안 지속되었습니다. 나중에 뉴스에서 봤는데 그 시기에는 중국과 북한 사이가 좋지 않았다고 합니다. 핵실험 때문에 말이죠. 그래서 중국이 북한 편을 들어주지 않았을 거라고 외교관들이 뒤에서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는 모릅니다. 저한테 중요한 건 하나였어요. 아들이 그 방에서 나올 수 있느냐 없느냐. 영사관 밖은 경비가 삼엄해졌다고 합니다. 건물 입구마다 홍콩 경찰이 서 있었대요. 영사관에 들어오는 사람마다 방문 이유를 묻고 금속 탐지기를 통과해야 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제 아들이었습니다. 18살 소년 하나 때문에 건물 전체가 긴장한 거죠. 하지만 아들은 그걸 몰랐을 겁니다. 방 안에만 있었으니까요. 그 사이 저는 평성에서 두 번째 간부를 만났습니다.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퇴근하고 집에 왔는데 대문 앞에 차가 한 대 서 있었습니다. 우리 동네에 검은색 차가 올 일은 없었습니다. 교사 월급으로는 자전거도 못 사는데 검은 차라니요. 저는 대문 앞에서 한 발짝 멈췄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거실에 사람이 둘 앉아 있었습니다. 한 명은 저번에 학교에 왔던 그 사람이었어요. 양복을 입은 사람. 다른 하나는 처음 보는 사람이었습니다. 나이는 더 많아 보였어요. 머리가 희끗했습니다. 순옥이가 부엌에서 차를 내오고 있었습니다. 순옥이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찻잔이 쟁반 위에서 달그락거렸어요. 저는 앉았습니다. 인사를 했어요. 머리가 희끗한 사람이 먼저 말을 했습니다. 목소리는 낮고 느렸습니다. 강 선생, 아들 소식이 좀 있습니다. 저는 가만히 듣고 있었습니다. 심장은 빠르게 뛰었지만 얼굴은 움직이지 않았어요. 아들이 홍콩에 있는 한국 영사관에 들어간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한국 영사관. 그 말을 듣는 순간 두 가지가 동시에 떠올랐어요. 안도와 공포. 살아 있었습니다. 제 아들이 살아 있었어요. 그건 안도였고 한국 영사관에 들어갔다는 게 그게 공포였습니다. 한국 영사관에 들어간 건 반역이었습니다. 탈북. 그 단어가 머릿속에 떠올랐어요. 강 선생은 이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까? 몰랐습니다. 아들이 한국에 가고 싶다는 말을 한 적이 없다고요? 네, 없었습니다. 강 선생, 한국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질문에서 저는 한 박자 쉬어야만 했습니다. 길면 생각하고 있다는 뜻이니까요. 생각한다는 건 저들한텐 의심을 사는 일이었습니다. 한국은 적입니다. 짧게 대답했어요. 그 사람이 저를 봤습니다. 눈이 뱀처럼 가늘었습니다. 웃는 건지 살피는 건지 전혀 구분이 되지 않았습니다. 강 선생, 아들이 영사관에서 나오도록 설득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그 말을 듣고 숨이 멎는 줄 알았어요. 설득. 제가 아들한테 연락해서 다시 이 북한으로 돌아오라고 하라는 그런 뜻이었습니다. 돌아오면 어떻게 되는지 뻔히 알고 있는데 아들을 돌아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아들한테 연락할 방법이 없습니다. 사실이었어요. 저는 아들의 전화번호도 몰랐습니다. 한국의 영사관 번호도 몰랐죠. 머리가 희끗한 사람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서류를 정리하면서 말했습니다. 강 선생, 앞으로 당분간은 불편하시겠지만 협조를 좀 해주십시오. 아들 소식이 오면 반드시 알려드리리다. 아들에게 소식이 오면 반드시 알려주셔야 합니다. 만약 알고도 알리지 않으면 그건 강 선생 문제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일어났어요. 신발을 신고 대문을 나갔습니다. 검은 차가 출발했습니다. 어느새 골목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거실에 앉아 있었어요. 순옥이가 부엌에서 나왔습니다. 찻잔을 치우려다가 멈췄습니다. 준혁이 살아있대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순옥이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온몸에서 힘이 빠지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순옥이가 바닥에 앉아서 한참을 아무 말도 못하고 앉아 있었습니다. 저 또한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그렇게 우리 둘은 앉아 있었습니다. 한참 뒤에 순옥이가 말했어요. 한국 영사관이면 준혁이가 한국에 가려는 거예요? 그런 것 같아.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몰랐어요. 우리가 어떻게 되는지를. 아들이 한국에 가면 우리는 반역자 가족이 되는 건지, 교화소에 끌려가게 되는 건지, 성분이 바뀌게 되는 건지, 그 어느 것도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아는 건 하나밖에 없었어요. 아들이 살아있다는 것. 그런데 그것 하나면 됐습니다. 나머지는 나중에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날짜를 세기 시작했어요. 아들이 사라진 날부터 하루, 이틀, 사흘, 칠판에 수업 날짜를 쓸 때마다 머릿속으로 다른 숫자를 셌습니다. 오늘은 37일째, 오늘은 47일째. 분필로 칠판에 날짜를 쓰면서 속으로는 아들의 날짜를 쓰고 있었습니다. 순옥이가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많은 걸 묻지 않았는데 이제는 시시콜콜 모든 걸 물었습니다. 소식 있어요? 저는 매일 같은 대답을 했어요. 없어. 순옥이가 고개를 끄덕이고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 대화가 매일매일 반복됐어요. 그게 우리 부부의 기다림이었습니다. 78일째 되던 날이었어요. 성호가 점심시간에 저를 불렀습니다. 성호 얼굴이 묘하게 달랐습니다. 긴장한 게 아니라 밝았어요. 이상했습니다. 성호 얼굴에서 밝은 기색을 본 적이 없었거든요. 민철아, 나 어제 라디오 들었는데, 라디오. 저는 긴장했어요. 북한에서 라디오를 들으면 교화소 행위였습니다. 한국 라디오야. 주파수가 잡히더라고. 성호가 목소리를 낮췄어요. 거기서 네 아들 이야기가 나왔어.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홍콩에서 수학 올림피아드 학생이 한국 영사관에 들어갔다고. 그런데 곧 한국으로 갈 수 있을 거래. 곧 한국으로 갈 수 있을 거라고. 저는 그 말을 듣고 입술을 깨물었어요. 피맛이 났습니다. 확실해? 라디오에서 그랬어. 이게 외교적으로 거의 다 정리됐대. 저는 성호를 봤어요. 성호가 웃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웃지 못했어요. 웃으면 눈물이 나올 것 같았거든요. 저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창밖을 봤어요. 교정에 나무가 있었습니다. 벌써 잎이 노래지기 시작하고 있었어요. 9월이었습니다. 아들이 사라진 게 7월이었는데 벌써 9월이었어요. 성호야, 고맙다. 성호가 또 제 어깨를 쳤어요. 한 번, 아무 말 없이. 저는 그 한 번에 또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 사람은 아무 말을 안 해도 되는 사람이었어요. 20년을 옆에 그렇게 있었으니까요. 성호가 학교 뒷문으로 저를 불러냈어요. 운동장 구석 철봉 아래였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어요. 성호가 주머니에서 작은 라디오를 꺼냈습니다. 볼륨을 최소로 낮춘 채 귀에 대라고 했어요. 잡음 사이로 한국어가 흘러나왔습니다. 익숙한 말인데 억양이 완전히 달랐어요. 홍콩 주재 한국 총영사관에서 머물던 북한 출신 18살 수학 영재가 9월 24일 한국 여권과 홍콩 관광 비자를 발급받아 서울행 비행기에 탑승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저는 라디오를 든 손이 떨렸어요. 성호가 제 손목을 잡았습니다. 준혁이가 살았어. 저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가슴 안에서 무언가가 터져 올라왔어요. 다시 한번 들려줘. 성호가 라디오를 다시 제 귀에 대주었어요. 같은 문장이 반복되었습니다. 서울행 비행기, 한국 여권, 18살 수학 영재. 그 단어들이 귀를 통과해 제 가슴에 박혔습니다. 제 아들이 살아 있었습니다. 80일 동안 작은 방에서 버텼고 결국 비행기를 탄 거였습니다.
저는 그때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성호가 제 손에서 라디오를 꺼내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제 손을 잠깐 잡았어요. 성호는 그 차가운 손을 잡고 한참을 놓지 않았어요. 그날 밤 집에 돌아와 신발도 벗지 않고 마루에 앉았습니다. 순옥이가 부엌에 나와 있었어요. 제 얼굴을 보더니 아무 말 없이 옆에 앉았어요. 저는 한참을 아무 말 못하다가 그렇게 입을 열었습니다. 살았어. 준혁이가 살았어. 순옥이의 손이 제 무릎 위에 올라왔습니다. 그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순옥이도 울고 있었습니다. 소리 없이 고개를 숙인 채 어깨만 흔들렸어요. 우리는 그렇게 마루에 나란히 앉아 한참을 울었습니다. 불도 켜지 않은 채 말이죠. 여러분, 아이가 살아있다는 소식을 듣는 순간이 어떤 것인지 말로는 설명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기쁘다고 하기엔 너무 무거웠어요. 안도라고 하기엔 무언가 날카로웠고요. 끝난 게 아니었거든요. 아들은 살았지만 우리는 여기 있었으니까요. 아들이 거기서 산다는 것은 우리가 여기서 반역자 가족이 된다는 뜻이었습니다. 며칠 뒤 학교에서 일이 벌어졌습니다. 교장이 저를 교무실로 불렀습니다. 문을 닫고 앉으라고 했어요. 책상 위에 서류 한 장이 놓여 있었습니다. 자진 사직서라는 제목이 보였습니다. 강 선생, 당에서 내려온 지시야. 자네가 직접 쓰면 기록에 남지 않아. 저는 서류를 바라보았습니다. 30년이었어요. 1988년에 사범대학을 졸업하고 평성소학교에 배치받은 이후 단 하루도 빠지지 않았습니다. 교실에서 분필을 잡고 제 손가락 마디에는 분필가루가 피부 아래까지 스며들어 있었습니다. 비누로 씻어도 지워지지 않는 흰 자국. 그것이 제 30년의 증거였습니다. 저기 생각할 시간을 주십시오. 교장은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오늘까지야. 일어서서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그렇게 저는 교무실에 혼자 남겨졌어요. 창밖으로 운동장이 보였습니다. 아이들이 줄넘기를 하고 있었어요. 저는 그 아이들을 가르쳤습니다. 구구단을 외우게 했고 삼각형의 넓이를 알려주었고 원의 둘레를 그려보게 했습니다. 저는 사직서에 이름을 썼습니다. 강민철. 펜을 내려놓는 순간 손끝에서 분필의 감촉이 사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저는 학교를 그만두었습니다. 그해 겨울 집안이 조용해졌어요. 순옥이는 방직 공장에서 해고되었습니다. 사유는 인원 조정이었지만 진짜 이유는 우리 모두 알고 있었어요. 아들이 남한으로 간 가족. 그 낙인이 순옥이에게 번진 거였죠. 순옥이는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부터 장마당에 나가 떡을 팔았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 쌀을 불리고 떡을 찌고 광주리에 담아 머리에 이고 나갔어요. 저녁에 돌아오면 발이 퉁퉁 부어 신발을 벗지 못했습니다. 제가 대야에 물을 받아 순옥이의 발을 씻겨 주었어요. 순옥이는 괜찮아요 라고 말했지만 발등에 물집이 잡혀 있었습니다. 저는 그 물집을 보면서 생각했어요. 이것이 아들의 자유에 대한 값인가? 아내의 발등에 생긴 물집, 30년 교직의 사직서, 이웃들의 외면. 아들은 서울에서 학교에 다니고 있을 거예요. 따뜻한 교실에서 수학을 배우고 있을 겁니다. 그 따뜻함의 반대편에 우리가 있었어요. 저도 일을 찾아야 했습니다. 교사가 아닌 다른 일을 찾는 건 처음이었습니다. 48년을 살면서 제가 한 일은 수학을 가르치는 것뿐이었거든요. 장마당에서 무엇을 팔 줄도 몰랐고 몸으로 하는 일은 해본 적도 없었습니다. 아버지는 기계를 고치는 사람이었는데 저는 그 기술을 물려받지 못했습니다. 결국 장마당 근처에서 짐을 나르는 일을 했습니다. 이른 아침에 트럭이 오면 짐을 내리고 상인들이 펼치는 좌판까지 옮기는 거였죠. 무거웠습니다. 허리가 아팠어요. 쌀부대를 등에 지면 무릎이 꺾이고 했습니다. 순옥이는 제가 짐을 나르는 걸 몰랐어요. 새벽에 먼저 나갔으니까요. 저녁에 집에 와서 등을 벽에 기대고 앉아 있으면 순옥이가 어디 아파요? 하고 물었습니다. 아니, 괜찮아. 그렇게 전 또 거짓말을 했습니다. 2017년 여름 소식 하나가 들렸습니다.
성호가 알려줬어요. 올해 국제수학올림피아드에 북한이 참가하지 않았다고 라디오에서 나왔대요. 10년 만에 불참이었습니다.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준혁이 때문이었습니다. 18살 은메달리스트가 대회장에서 사라진 뒤 당은 다시는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대회 자체를 포기한 거였죠. 수학을 사랑하는 다른 아이들이 제 아들 때문에 기회를 잃었습니다. 그 무게가 또한 가슴을 눌렀어요. 제가 수학을 가르쳤고 아들이 수학을 잘했고 그런데 아들은 떠났고 그래서 남은 아이들은 수학을 못하게 된 거였습니다. 이런 연결이 너무나 아이러니했어요. 저는 그 연결 안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2017년이 지나고 2018년이 왔어요. 감시가 조금씩 느슨해졌습니다. 처음에는 매주 찾아오던 보이부 사람이 한 달에 한 번으로 줄었고 나중에는 두어 달에 한 번이었어요. 질문도 형식적이었습니다. 연락 온 거 없지? 없습니다. 그게 전부였어요. 세상은 우리를 잊어가고 있었습니다. 이웃들은 우리 집 앞을 지날 때 고개를 절레절레 돌렸습니다. 눈이 마주치면 먼저 피했습니다. 인민반 회의에서 제 이름은 거론되지 않았어요. 있으되 없는 사람이 된 거였죠. 순옥이는 장마당에서 떡을 팔면서도 웃었어요. 손님한테도 웃고 옆에 장사꾼한테도 웃고 집에 와서 저한테도 웃었습니다. 저는 순옥이가 웃을 때마다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 웃음이 진짜인지 아닌지 알 수가 없었거든요. 하지만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물으면 순옥이가 무너질 수도 있었으니까요. 어느 날 성호가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순옥이가 떡을 내왔고 성호는 떡을 먹으며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무언가 할 말이 있는 눈이었어요. 형, 아는 사람이 있어. 저는 젓가락을 멈추었습니다. 아는 사람? 중국 쪽으로 넘어가는 길을 아는 사람이야. 형이 원하면 연결해 줄 수도 있어.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어요. 성호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성호는 진지했어요. 순옥이는? 성호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두 사람은 어려워. 한 사람이면 가능하다고 했어. 한 사람. 그 말이 가슴에 박혔어요. 그 말은 순옥이를 두고 가야 한다는 뜻이었거든요. 며칠을 고민했습니다. 밥을 먹다가 멈추고 길을 가다가 서고 빨래를 널다가 하늘을 올려다 보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 제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순옥아, 나도 가야 할 것 같은데. 순옥이는 젓가락을 내려놓았어요. 밥상 위에 된장찌개에서 김이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순옥이의 눈이 저를 바라보았어요. 당신이 가면 나는 어떻게 해요? 그 한마디가 칼처럼 돌아왔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순옥이가 다시 젓가락을 들었어요. 된장찌개를 한 숟갈 떠서 제 밥그릇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어서 드세요. 내일도 일해야죠. 우리의 대화는 그렇게 끝났습니다. 그 대화가 있은 뒤로 한 달이 지났습니다. 저는 두 번 다시는 말을 꺼내진 못했어요. 순옥이의 나는 어떻게 해요? 이 말귀가 매일 밤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아들의 얼굴도 떠올랐어요. 지금쯤 서울에서 뭘 하고 있을까? 혼자 밥은 잘 먹고 있을까? 2018년 여름 성호가 다시 찾아왔습니다. 형, 그 사람이 다음 달이 마지막이래. 겨울 되면 강이 얼어서 경비가 세져. 시간이 없었습니다. 저는 순옥이에게 다시 말했어요. 이번에는 다르게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같이 가자. 둘이 가는 방법을 내가 찾아볼게. 순옥이는 한참을 말이 없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여보, 내 다리로는 강을 건너지 못해요. 순옥이의 무릎은 몇 해 전부터 좋지 않았습니다. 장마당에 나가 하루 종일 서 있느라 관절이 많이 상했거든요. 계단을 오를 때마다 인상을 찌푸렸고 겨울이 오면 걷는 것조차 힘들어했습니다. 저는 그걸 알고 있었어요. 알면서도 물은 거였습니다. 순옥이가 못 간다고 하기를 기다린 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순옥이가 못 간다고 했을 때 제 안에서 무언가가 무너지면서 동시에 무언가가 더욱 단단해졌습니다. 이 기분을 뭐라고 얘기해야 될까요? 순옥이가 말했습니다. 여보, 당신이라도 가요. 가서 준혁이 만나요.
저는 고개를 들어 순옥이를 보았어요. 순옥이는 웃고 있었습니다. 입꼬리를 올린 그 표정은 2년 전 준혁이를 홍콩으로 보내던 날 아침의 표정과 정말 똑같았어요. 보내주는 얼굴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2번 보내는 것이 어떤 것인지 여러분은 아십니까? 아들을 보냈고 이제는 남편을 보내는 겁니다. 순옥이는 그렇게 2번을 보내주었습니다. 저는 그때 알았습니다. 이 집에서 가장 강한 사람은 바로 순옥이라는 걸. 2018년 9월의 어느 새벽, 저는 가방을 꾸렸습니다. 옷 2벌, 성호가 준 돈과 장마당에서 번 돈, 그리고 가짜 신분증. 가방을 닫으려는데 안쪽 주머니에서 무언가가 손에 잡혔습니다. 꺼내보니 낡은 수학 문제집이었어요. 아들에게 물려주었던 표지가 달아 글씨가 보이지 않던 그 책. 준혁이가 평양으로 떠날 때 두고 간 것을 제가 서랍에 넣어두었는데 순옥이가 가방에 넣은 거였습니다.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순옥이는 알고 있었던 거죠. 제가 떠난다는 것을. 언제 떠날 것을 묻지는 않았지만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방문을 열고 순옥이를 바라보았어요. 이불을 덮고 누워 있었습니다. 그녀의 등이 보였습니다. 그 등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잠든 것이 아니었어요. 분명히 깨어 있으면서 등을 돌리고 있었습니다. 돌아보면 잡을 것 같아서, 잡으면 보내지 못할 것 같아서 저는 그녀의 등을 한동안 바라보았습니다. 한 발짝 다가가 이불 위에 손을 올렸어요. 순옥이의 어깨가 한번 크게 떨렸습니다. 저는 입을 열었지만 아무 소리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미안하다. 소리 없이 입모양만 만들었어요. 순옥이에게 들렸을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손을 거두고 방을 나왔습니다. 현관에서 신발을 신었습니다. 문고리를 잡기 전에 집을 한번 돌아보았어요. 식탁 위에 수저가 3벌 놓여 있었습니다. 아들이 떠난 뒤에도 순옥이는 매일 3벌을 놓았어요. 내일이면 2벌이 될 겁니다. 그리고 언젠간 1벌이 될 거예요. 저는 아픈 마음을 부여잡고 문을 열었습니다. 새벽 공기가 차가웠습니다. 9월인데 벌써 가을 냄새가 났습니다. 2년 전 준혁이가 이 골목을 걸어갔습니다. 아들은 가방 하나를 메고 택시를 탔고 저는 가방 하나를 메고 어둠 속을 걸었습니다. 골목 끝에 트럭 한 대가 시동을 걸고 있었어요. 성호가 소개해준 사람이 운전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짐칸에 올라탔습니다. 트럭은 출발했습니다. 평성의 불빛이 멀어졌습니다. 제가 태어나고 학교를 다니고 교사가 되어 결혼하고 준혁이를 낳고 30년을 가르친 도시가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수학 문제집을 품에 안았습니다. 책 모서리가 갈비뼈에 닿았습니다. 순옥이의 등이 자꾸만 떠올랐습니다. 제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계속 흘러내렸습니다. 트럭은 밤새 달렸습니다. 짐칸에 쪼그리고 앉아 무릎 사이에 얼굴을 묻었어요. 엔진 소리가 온몸을 흔들었습니다. 바닥 철판이 차가웠고 가방을 배에 안고 있었습니다. 수학 문제집 모서리가 갈비뼈에 닿았습니다. 새벽녘에 트럭이 멈췄습니다. 운전자가 짐칸 덮개를 열었어요. 여기서 내려요. 저 산을 넘으면 강입니다. 그 말만 하고 다시 운전석에 올라탔습니다. 트럭이 사라지자 사방이 고요해졌습니다. 풀벌레 소리만 들렸습니다. 저는 산길을 걸었습니다. 운동화 밑으로 돌멩이가 발바닥을 찔렀어요. 나뭇가지가 얼굴을 긁었고 숨이 목까지 차올랐습니다. 53살의 몸은 18살의 몸이 아니었습니다. 장마당에서 짐을 나르면서 허리를 다쳤는데 산을 오르니 허리가 끊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걸음을 멈추고 나무를 잡았어요.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이마에는 벌써 땀이 흥건히 흘러내려왔습니다. 순옥이 무릎이 떠올랐어요. 내 다리로는 강을 못 건너요. 그 말이 사실이었습니다. 이 산길은 순옥이를 걸을 수 없었을 겁니다. 저도 힘든데 무릎이 안 좋은 순옥이는 아마 불가능했을 거예요. 산을 넘으니 강이 보였습니다. 바로 압록강이었어요. 폭은 넓지 않았지만 물소리가 세찼습니다. 9월이라 수위가 낮다고 했어요.
어둠 속에서 강물이 검게 흘렀습니다. 건너편이 중국이었어요. 브로커가 미리 알려준 지점에 도착하니 어둠 속에서 손전등이 2번 깜빡였습니다. 신호였습니다. 저는 물에 들어갔습니다. 9월인데 강물은 벌써 차가웠습니다. 발목, 종아리, 무릎, 허벅지. 물이 올라올 때마다 숨이 턱 막혔습니다. 가방을 머리 위로 들었습니다. 발밑이 미끄러웠습니다. 돌에 걸려 한번 넘어질 뻔했어요. 물살이 허리를 밀었습니다. 저는 이를 악물었어요. 가방을 든 팔이 떨렸습니다. 30m가 30분처럼 느껴졌어요. 그렇게 전 강을 건넜습니다. 중국 땅에 발을 디딘 순간 무릎이 꺾여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젖은 바지에서 물이 흘러내렸어요. 숨을 몰아쉬며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별이 보였어요. 북한에서 보던 하늘과 같은 하늘이었습니다. 순옥이도 지금쯤 이 별을 보고 있을까요? 잠이 안 와서 마당에 나와 있을까요? 그 생각이 들자 가슴이 조여왔습니다. 강변에 사람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브로커였습니다. 얼굴은 보이지 않았어요. 캡모자를 푹 눌러 쓰고 있었습니다. 빨리! 그 한마디만 하고 앞장섰습니다. 저는 젖은 채로 따라갔습니다. 숲길을 걸어서 도로에 나왔습니다. 차가 한 대 서 있었습니다. 저는 뒷좌석에 타고 차는 곧 출발했습니다. 중국에서의 이동은 나흘이 걸렸습니다. 첫째 날은 차로 이동했고 둘째 날도 차로 이동했습니다. 그런데 셋째 날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국도를 달리고 있는데 앞에 차가 멈춰 있었습니다. 여러 대가 줄 서 있었어요. 브로커가 혼잣말로 뭐라 말을 했습니다. 중국말이라 알아듣지는 못했지만 표정을 봤더니 무언가 심상치 않은 일이 일어난 거라고 생각됐습니다. 검문소였어요. 경찰 차량이 도로를 막고 있었습니다. 제복을 입은 사람들이 차마다 다가가서 창문을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신분증을 확인하고 있는 거였죠. 저한테는 신분증이 없었어요. 브로커가 저를 바라봤어요. 잠깐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뒤에 누워요. 이불 덮어요. 아프면 돼요. 저는 뒷좌석에 누웠어요. 브로커가 짐칸에서 담요를 꺼내 제 위에 덮었습니다. 기침 많이. 저는 눈을 감았어요. 기침을 했습니다. 일부러 약하게 오래오래 했습니다. 담요 밑에서 몸을 웅크렸습니다. 차가 천천히 앞으로 움직였어요. 창문이 내려가는 소리가 났습니다. 중국말이 오갔습니다. 브로커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빙이라는 말. 아프다는 뜻이었어요. 그것도 브로커가 미리 알려줬거든요. 검문소 나오면 아프면 돼. 중국 경찰 귀찮은 거 싫어해. 아픈 사람 확인 안 해. 경찰이 뭐라고 했어요. 브로커가 대답했습니다. 차 안이 조용해졌어요. 담요 밑에서 눈을 뜨고 천장을 바라봤어요. 차 천장에 얼룩이 있었습니다. 그 얼룩을 보면서 숨을 죽이고 기다렸습니다. 드디어 차가 움직였습니다. 검문소를 지난 거였어요. 브로커가 한참 뒤에야 말했습니다. 괜찮아, 지났어. 저는 담요를 벗지 않았어요. 한참을 그렇게 더 누워 있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없어서 일어나지 못한 거였어요. 그날 밤 창고 바닥에서 잠을 잤습니다. 콘크리트 바닥에 골판지를 깔았습니다. 차가웠어요. 가방을 베개 삼아 누웠습니다. 문제집 모서리가 귀 뒤를 눌렀어요.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검문소에서 기침하던 순간이 자꾸 떠올랐어요. 나흘째 중국 남쪽 도시에 도착했습니다. 이름은 알지 못합니다. 거기서 다른 사람한테 인계되었습니다. 새로운 브로커였죠. 그런데 이 사람은 조금 달랐습니다. 말이 너무 많았어요. 한국말을 조금 하긴 했어요. 아저씨 걱정 마요. 여기서부터 쉬워. 쉽다는 말을 저는 믿지 않았습니다. 여기까지 오면서 쉬운 건 하나도 없었거든요. 라오스로 넘어가는 건 버스였습니다. 표를 사서 타는 거였죠. 새로운 브로커가 표를 사줬습니다. 저는 창가에 앉았어요. 모자를 눌러 쓰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말은 하지 않았지만 괜찮다고 했어요. 한국 사람이 중국 시외버스를 탄다고 특별히 의심하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경찰이 타면
고개를 숙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렇게 국경마을에서 내렸습니다. 여기서부터는 걸었습니다. 산길이었어요. 이번에는 압록강 때보다 더 길었어요. 4시간을 걸었습니다. 다리가 풀렸어요. 장마당에서 짐을 나르던 다리, 허리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브로커가 물을 건네줬습니다. 천천히 마셔요. 물이 미지근했어요. 그 미지근한 물이 목구멍을 타고 내려갈 때 비로소 살아있다는 게 느껴졌습니다. 그렇게 저는 라오스에 들어왔습니다. 라오스에서 태국으로 넘어가는 건 강이었습니다. 바로 메콩강이었죠. 압록강보다 넓었습니다. 이번에는 걸어서 건너는 게 아니라 작은 배를 타고 건넜습니다. 사람 4명이 탔습니다. 4명은 배를 타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배가 물 위에서 흔들리고 물소리가 크게 났습니다. 그저 노젓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배는 그렇게 태국에 닿았습니다. 발이 모래를 밟았는데 축축한 모래였습니다. 브로커가 이야기했어요. 아저씨, 여기서부터 혼자 가. 저 건물이 한국 대사관. 건물이 보였어요. 아직 어두웠지만 건물 앞에 깃발이 걸려있는 게 보였습니다. 한국 국기. 저는 그것을 보고 멈췄어요. 2년 전 아들이 홍콩공항에서 한글 간판을 보고 다리에 힘이 풀렸다고 했잖아요. 저는 태극기를 보고 그랬습니다. 모래 위에 그냥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그렇게 대사관 앞에 섰어요.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문을 열면 돌아갈 수 없었어요. 순옥이에게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아무도 없었어요. 새벽 어둠뿐이었습니다. 저는 문을 열었습니다. 안내데스크에 앉아있던 직원이 저를 올려다보았어요. 젖은 바지, 흙 묻은 운동화, 가방 하나. 저는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북한에서 왔습니다. 한국에 가고 싶습니다. 2년 전 홍콩공항에서 아들이 했던 말과 같은 말이었어요. 아버지와 아들, 같은 문장을 말했습니다. 대사관에서 그렇게 며칠을 기다렸어요. 작은 방이었습니다. 침대 하나, 의자 하나, 창문 하나. 준혁이의 영사관 방과 비슷했을 거예요. 아들은 80일을 버텼습니다. 저는 일주일이었어요. 하루가 일주일 같았습니다. 기다리는 동안 할 일이 없었어요. 그저 북에 두고 온 아내 생각뿐이었습니다. 일주일 뒤 대사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인천행 비행기를 탈 수 있다고 말이죠. 인천공항에 도착한 건 2018년 10월이었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릴 때 다리가 떨렸습니다. 좌석에서 일어나는데 무릎이 펴지지 않았어요. 옆에 앉았던 승무원이 괜찮냐고 물었어요. 저는 괜찮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괜찮지 않았어요. 다리가 떨리는 게 아니라 제 온몸이 떨리고 있었거든요. 입국장을 나오는데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저는 그 사이에서 아들을 찾았습니다. 찾을 수 있을지 확신이 없었어요. 벌써 2년이 지났거든요. 18에 헤어진 아들이 20이 되어 있었어요. 사람들 사이에서 한 청년이 서 있었습니다. 키가 컸습니다. 제가 기억하는 것보다 훨씬 컸어요. 어깨가 넓어져 있었고 안경 또한 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꿈에도 그리던 그 눈빛이었습니다. 순옥이의 눈이었습니다. 크고 까맣고 가만히 들여다보는 눈. 그 눈이 저를 발견했어요. 아버지! 아들이 걸어왔습니다. 빠르게 걷다가 뛰다가 저도 걷다가 뛰다가 아들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렇게 전 아들과 만났습니다. 아버지, 고생하셨어요. 아들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목이 막혀서 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한참을 서 있다가 겨우 한마디를 했습니다. 엄마가 너 건강해라 라고 했단다. 아들의 팔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아들도 울고 있었어요. 공항에서 사람들 사이에 아버지와 아들이 이렇게 서로를 안고 있었습니다. 아들이 제 가방을 받아들었어요. 무거우시죠? 제가 들게요. 가방이 무겁지 않았습니다. 옷 두 벌하고 문제집 하나였으니까요. 공항을 나오는데 바깥이 밝았어요. 10월이었는데 해가 따뜻했습니다. 서울의 공기가 코끝에 닿았어요. 평성과는 달랐습니다. 뭐가 달랐는지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냄새는 달랐습니다.
저는 국정원에 가서 조사를 받고 하나원에서 교육을 받았습니다. 너무 신기한 것들이 많았습니다. 저는 준영이와 같이 살지 않고 따로 살고 있었습니다. 처음 몇 달은 힘들었습니다. 일을 구하는 게 어려웠어요. 이력서에 뭘 쓸 수 있는 게 있겠습니까? 학력, 평성사범대학 수학교육과, 경력, 평성소학교 수학교사. 남한에서는 쓸 수 있는 이력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교사 자격증이 달랐거든요. 그래서 저는 편의점에서 일했습니다. 밤 10시부터 아침 6시까지 카운터에 앉아서 물건을 찍고 돈을 받고 거스름돈을 주는 거였어요. 바코드 찍는 법을 배우는데 사흘이 걸렸습니다. 30년 동안 분필을 잡던 손이 이제는 바코드 리더기를 잡고 있었어요. 새벽 3시에 손님이 없으면 카운터에 앉아서 창밖을 봤습니다. 서울의 새벽은 평성의 새벽과는 많이 달랐어요. 여기는 새벽에도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어느 날 새벽이었어요. 편의점에 손님 한 명이 들어왔습니다. 고등학생이었어요. 교복을 입고 있었는데 손에 수학 문제집을 들고 있었습니다. 삼각김밥을 하나 집어서 카운터에 올려놓았어요. 저는 바코드를 찍었어요. 1200원. 그 아이가 돈을 내면서 문제집을 펼쳤어요. 바로 수학이었습니다. 미적분. 풀다가 막힌 것 같았어요. 연필을 입에 물고 눈살을 찌푸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아이를 가만히 바라봤어요. 말은 걸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속으로 풀이가 보였어요. 30년 동안 가르친 것이 사라지지 않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준비하기 시작했어요. 남한 교사 자격증을 따기 위한 공부를 말이죠. 53살에 다시 공부를 시작하는 거였습니다. 하나원에서 배운 한국어로 남한 교과서를 펼쳤습니다. 수학은 어디서나 같았습니다. 삼각형의 넓이는 밑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 2. 칠판 앞에서 30년 동안 쓴 공식이 남한 교과서에도 그대로 있었습니다. 다른 건 용어 몇 개뿐. 자격증 시험을 봤습니다. 그런데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두 번째엔 됐어요. 시험장에서 나올 때 제 손에 뭔가가 묻어 있었습니다. 시험지를 쓸 때 연필가루가 묻은 거였어요. 검은 가루. 분필가루는 하얗고 연필가루는 검었습니다. 색이 달랐어요. 하지만 같은 가루였습니다. 가르치는 사람의 손에 묻은 가루. 여러분, 저는 지금 서울의 작은 학원에서 수학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학원이라고 해도 큰 곳은 아니에요. 교실 2개짜리 중학생들이 옵니다. 방과 후에 와서 수학을 배우고 가죠. 저는 화이트보드 앞에 섭니다. 분필 대신 이젠 마커를 잡아요. 색이 달라졌을 뿐 하는 일은 북한에서와 똑같습니다. 문제를 풀고 풀이를 보여주고 아이들이 따라쓰게 하는 거죠. 가끔 아이들이 묻더라고요. 선생님, 어디서 오셨어요? 먼 데서 왔어. 라고만 해요. 아이들은 더는 안 물었어요. 준혁이는 지금은 다른 이름을 쓰고 있어요. 대학을 졸업하고 대학원에 갔습니다. 수학을 연구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제가 못한 것을 아들이 하고 있습니다. 수학을 가르치는 사람이 아니라 수학을 만드는 사람이 된 거죠. 아들은 그 차이를 건넌 거였습니다. 아들이 가끔 학원에 들릅니다. 제가 수업하는 걸 교실 뒤에서 조용히 바라봅니다. 수업이 끝나면 함께 저녁을 먹습니다. 어느 날 아들이 수업을 보고 나서 웃으면서 말하더라고요. 아버지, 풀이가 옛날 방식이던데요. 저는 옛날 방식이 나쁜 거냐? 라고 했어요. 아들이 아니요. 정확해요. 정확한데 길다고요. 라고 말하더라고요. 저는 웃었어요. 맞는 말이었거든요. 아들의 풀이가 늘 제 것보다 짧고 깔끔했어요. 그건 변하지 않았습니다. 성우 소식은 끊겼어요. 제가 떠난 뒤로 연락이 안 됩니다. 당연한 거죠. 제가 탈북했으니 성우한테까지 아마 감시가 갔을 겁니다. 성우가 저를 도왔다는 걸 보위부가 알았을 수도 있어요. 아님 몰랐을 수도 있고요. 성우가 무사한지 학교에 아직 나가는지 아니면 어디로 끌려갔는지 저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순옥이는 여전히 평성에 있습니다. 아마 아직 장마당에서 떡을 팔고 있을 거예요.
소식을 들을 수는 없습니다. 전화도 안 되고 편지도 안 돼요. 브로콜을 통해 소식을 전하는 방법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돈이 많이 들어요. 그 돈을 모으기 위해서 열심히 학원에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아침마다 식탁에 수저 3벌을 놓는 것뿐이에요. 혼자 사는 집에 수저 3벌을. 아들이 올 때를 위해 1벌. 순옥이가 올 수 없는 것을 알면서도 1벌. 그렇게 놓아야 하루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가끔 밤에 잠이 오지 않을 때 수학 문제집을 펼칩니다. 마지막 페이지. 순옥이의 글씨. 건강해라. 2 글자를 손가락으로 따라 써요. 순옥이가 이 글자를 쓸 때 어떤 마음이었을까? 순옥이는 보내줄 때 우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등을 돌리고 나서 혼자서 소리 없이 울었겠죠. 어제 저녁에 준혁이가 왔어요. 된장찌개를 끓여줬습니다. 밥을 먹는데 아들이 가방에서 무언가를 꺼내더라고요. 마커펜이었습니다. 빨간색. 아버지, 학원에서 쓰세요. 제가 쓰던 건데 아직 잉크가 많이 남았어요. 아들이 웃으면서 내밀었어요. 저는 받아들었습니다. 마커펜을 잡으니까 손에 잉크가 조금 묻었어요. 빨간 잉크. 아버지는 기름때가 묻은 손, 저는 분필가루가 묻은 손, 아들은 마커 잉크가 묻은 손. 모두 다 색이 달랐습니다. 하지만 같은 손이었습니다. 만드는 손, 가르치는 손, 연구하는 손. 할아버지에서 아버지로, 아버지에서 아들로. 손에서 묻은 것이 바뀌었을 뿐 손이 하는 일은 같았어요. 오늘 아침에도 저는 식탁에 수저 3벌을 놓았습니다. 부엌에서 라면물을 올렸어요. 물이 끓기 시작했습니다. 2년 전 그 저녁에도 이 소리가 났었어요. 전화벨이 울리고 냄비가 기울고. 그날 이후로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오늘은 냄비를 잡고 있습니다. 기울지 않아요. 끓는 물 소리를 들으면서 창밖을 봅니다. 서울의 아침이 밝아오고 있었어요. 평성에서 순옥이도 아침을 맞고 있을 겁니다. 지금까지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처음에는 하나의 사건이었습니다. 수학 올림피아드에 나간 북한 소년이 돌아오지 않았다는 뉴스, 짧은 기사였어요. 그런데 그 기사 뒤에 있을 사람들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소년을 배웅했을 아버지, 현관에서 신발을 신겨줬을 어머니, 소식을 기다리며 밤마다 천장을 보았을 가족, 기사에는 나오지 않는 사람들이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실제 탈북 사례들을 조사하고 증언을 읽고 기록을 찾았습니다. 강민철이라는 이름은 가명이지만 그가 겪은 일들은 수많은 탈북민 가족들이 실제로 지나온 길 위에 있습니다. 쓰는 내내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누군가의 아픔을 이야기로 만든다는 것이 조심스러웠어요. 과장하고 싶지 않았고 가볍게 다루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한 가지 바람이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시는 분이 듣고 난 뒤에 잠시라도 생각해 주셨으면 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가족을 떠나보내고 기다리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수저 3벌을 놓고 혼자 밥을 먹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말이죠.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탈북 감동 스토리였습니다.